현장 취재 파일. 네, 현장 취재 파일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의 맹형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에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연결하기도 했는데, 맞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도 뵙고 오신 거죠? 예, 뵙습니다. 네. 뭐 잘 계시던가요? 제가 북한에 가실 계획이 없는지 살짝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전에는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씀은 아니네요. 달리 그걸 해석할 제가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인터뷰를 공식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아련을 하면서 네네. 그 기회에 좀 한반도의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라서 뭐 깊게 생각하시고 주신 답변은 아니고요. 네네. 교황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거는 미리 조율된 건 아니고 그냥 아니었습니다. 기자여서 그냥 여쭤본 거죠. 인사만 했고 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네네. 뭐 교황님 건강을 네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네. 혹시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좋습니다. 아니 기자라는 존재가 원래 질문하는 존재니까 어떤 답변이 전혀 조율된 건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조율이 필요한 대목이 있어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관련 주제 들고 오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사과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먼저 출근길 약식 회견이 중단이 됐잖아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전망을 해보고요. 또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도 짚어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국가 지도자,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과라는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네. 먼저 출근길 약식 회견부터 보겠습니다. 좀 통계를 한번 볼게요. 출근길 약식 회견은 5월 11일에 시작이 됐고요. 마지막이 지난 18일이었고 모두 61번 열렸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용산으로 출근하는 날은 거의 빠지지 않고 약식 회견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눈 시간은 하루하루 보면은 뭐 짧지만 모두 더하면 3시간 20분이 넘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축적이었네요, 그동안. 네. 그래서 일선 기자들도 이 출근길 약식 회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많아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비단 기자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회견에 대해서 좀 엄청 애정을 보였습니다. 지난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준비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계속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하면은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뭐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새로운 소통하는 국민들께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용산으로 옮긴 것이 약식 회견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상 소통을 위한 거라는데 석 달 만에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예, 국민들은 그만하라고 하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원인이 된 MBC와의 갈등은 다 알고 계실 테니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겠고요. 그러니까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좀 의미심장합니다. 어제 22일자 주요 일간지들을 보면요. 사설에서 15개가 넘는 언론사가 이 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 문제를 다룹니다. 어떤 방향에서 다루나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별로 좀 비교해 보면요. 네네.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언론이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를 배제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인상을 줬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예 없앤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이네요. MBC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런 지적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약식 회견 중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동아일보도요. MBC 기자의 질문이 거칠었던 건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대국민 소통 창구를 닫는 것은 작은 일을 크게 키우는 과잉 대응일 뿐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뭐 진보 성향의 언론인 경향신문은 도어 스태핑 중단과 가림막 사태를 목도하며 진정한 소통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고요. 한겨레는 기자의 질문이 불쾌했더라도
이것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치적으로 내세웠던 출근길 문답을 느닷없이 중단할 이유가 되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대통령이 만나는 첫 번째 국민이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출근길 문답 중단에 대해서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감정적인 대응이라고 그랬고 동아일보는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고 예.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도어 스태핑이라는 건 문 앞까지 찾아가서 묻는 압박 취재를 가리키는 말이고 네. 좀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는 국가의 언론은 권력자를 향해서는 되게 불편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진짜 민주주의라면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 대통령실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지금은 완강해 보이는데. 예, 일단 가림막도 세워졌고요. 당분간은 좀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일단 당장은 여러 소통 창구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아니면 브리핑을 조금 늘려서 기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좀 확대하겠다. 그 브리핑은 대변인실 브리핑일 거 아니에요? 그런 말로 해석이 그러니까 됩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나오진 않을 하겠다는 테니까요. 건 예.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또 네. SNS로 대통령이 직접 SNS 글을 적는다고 해도 국민들과 이 양방향으로 주고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방적인 거죠. 네. 지금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도 사라져서 일반 국민들은 좀 이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의견을 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대통령실도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출근길 문답이 아니더라도 정례적으로 좀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좀 마련한다든지 뭐 이런 대책들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네. 그 대통령이 순방에서 한 발언 논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언론에서는 비속어 논란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이 언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이 보인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거를 좀 대통령실이 기억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MBC의 보도 행태가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시작은 대통령 아니야?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네, 거죠. 시작은 뭐 욕설 비속어부터 예. 시작됐으니까요. 청취자 예. 중에 정희선 님이요. 재미있는 글을 써주셨네요. 약식 회견 중단하는 결단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취소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예. 해주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경청하고 앞뒤가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다음 주제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기자회견 소식이네요. 예, 어제 첫 번째 유족들의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뭐 158명 희생자 유족 가운데 34명이 뭐 동의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요. 유족들은 6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유족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하여야 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발 한 말씀만 하소서. 이 나라 정치하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진정성 있게 생각하신다면 솔직해지십시오. 제대로 된 조사와 제대로 된 사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들은 책임지고 대통령은 진실성 있는 공식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과 희생된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큰 소리로 전하고 싶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말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태가 바뀌는 겁니까? 헬로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고 말하니 그 중에서 가장 괘씸죄를 추가하고 싶은 행안부 장관의 말 바꾸기,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행안부 장관, 이 책임의 앞과 뒤는 누구의 책임이냐며 비웃으며 빈정대더니 이 모두에게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 무시해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들을 가까이 두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요약하면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종교 행사에서 좀 사과의 말을 했지만 네, 유족들의 입장에서 네, 유족들 그건 사과가 입장에서는 아니다. 네. 제대로 된 사과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철저한 책임 규명, 피해자 참여가 보장된 진상 및 책임 규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피해자 소통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도 했는데 지금 이게 피해자 유족들끼리도 서로 누가 누군지 몰라서
이런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고 해요. 네. 그런 차원으로 좀 보이고요. 또 인도적 지원, 희생자 추모 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가해는 놀러 가서 사고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뭐 하잖아요. 돈 바라고 어쩌고 그런다 이런 얘기들, 몹쓸 예. 얘기들이 있죠.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책임을 좀 분명히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또 유족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유족들의 말씀을 들어보셨는데 그 말하는 분도 울먹였지만 주변에 계신 분들의 소리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울음소리가 나고 신음소리 같은 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큰 고통. 네. 그러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다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태원 참사를 두고 이게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이게 갑작스러운 천재지변, 뭐 지진이나 폭우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렇다면 희생자들이 어떤 뭐 위법 행위를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단순히 축제를 즐기러 나왔을 뿐인데 이런 길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는 거는 윤 대통령의 말대로 정부의 무한 책임인 겁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의 참사 후 첫 발언이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책임이 없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유족이 좀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이 말을 그대로 보면은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좀 막을 수 없는 사고였다. 그렇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찰이 미리 배치돼도 사고는 나는 거다. 네. 뭐 그러니 그럼 정부가 왜 있죠?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 네. 이상민 장관은 이 발언에 대해서 다음 날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대참사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게 아닌 정치적으로 좀 공격당할 빌미를 주지 않겠다. 이런 해석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이런 상황에서 예. 행안부 장관이 이 정도까지 발언을 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강하게. 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앞서 들려드린 것처럼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수습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거예요. 네네.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던 거죠. 도로교통법상. 결국 그 표적은 경찰로 옮겨갑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냐 이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112 신고 안 들어와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제도가 미비해서 여기에 대응 못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공개되고 언론들도 경찰 강하게 질타 이런 제목들을 뽑아가지고 네.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또 이 모습을 보면서 시원하게 느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부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왜 경찰만 질타하지? 대통령 본인은 책임이 없나? 이런 의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은 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월드컵이 한창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네네. 예컨대 뭐 우리 대표팀이 좋지 않은 뭐 경기력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국민들은 질타를 하겠죠. 그런데 선수들은 관중과 심판 탓을 합니다. 그럼 국민의 공분이 더 커지겠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예. 지고 왔는데 왜 남 탓을 하나. 네. 뭐 축구협회까지 그 비난의 화살이 옮겨갈 테고 그러면 축구협회는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협회도 관중 탓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선수 개인의 일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준비에 미흡했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우리가 네. 생각했을 때. 그런데 지금 딱 일선 경찰과 소방을 겨냥하는 모습이 유족들에게는 이 제대로 된 사과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쇠말은 대통령의 사과네요. MBC와의 갈등도 그렇고 유족들의 요구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어떤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 또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모습을 이미 본 적이 있어요. 네. 세월호 참사 때 그랬는데요. 선장을 악마화했고 해경을 해체했습니다. 정작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의 책임에는 되게 인색했습니다. 청와대는 뭐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었죠. 그런 반응들이 쌓여서 정권 몰락의 원인이 됐는데 지금은 물론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당시 좀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솔직하고 좀 담백한 모습을 좋아했던 분들이 뭐 형님 많아요. 이미지 같은 예.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네. 당시 뭐 기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이렇게 대선 후보가 솔직하게 답변을 한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지금 6개월 만에 출근길 문답을 중단하고 대통령실에는 청사에는 이 가벽을 설치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뭐 기자가 슬리퍼를 신었는지 김건희 여사가 순방 일정에서 어떤 조명을 썼는지 아닌지 여부가 당장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 지금은 이 대한민국에 자리 잡은 갈등을 좀 해결해야 할 때인데 그 열쇠는 대통령의 사과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교황님 만날 때 예. 교황께서 한국 사람들이 뭐 미소를 잃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잠깐만 하면서 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불쌍한 젊은이들 예. 그 대목만 짧게 전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영화 탄생을 이제 알리러 온 네네.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이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미소를 잃지 않았고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근데 내가 이 말은 하나 전해야겠다. 얼마 전에 헬로윈 데이 때 그렇게 불쌍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거를 내 가슴 속에 품고 있다. 그리고 희생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고마운 얘기인데 그런 고마운 얘기 그런 마음들을 우리 책임자들을 통해서 듣고 싶은 게 유족들 또 국민들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맹현근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